우리 아이를 급속도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엄마의 눈물입니다. 엄마의 눈물은 아이의 죄책감을 가속화시키고 아이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이는 우리 엄마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자녀 앞에서 흘리는 눈물, 자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부 학부모 강연을 가면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든 맨 처음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교육서 30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한 편의 자녀교육서, 여기서 자녀교육서라는 건 교육 전공 서적이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어머님이 쓰신 글도 있고요. 초등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것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자녀교육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의 자녀교육서 안에는 보통 30개에서 40개의 작은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챕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은 챕터 안에는 한 명의 아이들이 보통 등장합니다. 사례로 등장하는 거죠. 한 권의 자녀 교육서를 읽으면 적게는 30명의 아이, 많게는 40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30권을 읽으면 40명 곱하기 30권 해서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초등 교사가 담임으로서 임명을 돼서 한 학급에 보통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명도 요즘엔 잘 없습니다. 그래도 30명이라고 가정하고 30년 동안 근무를 해야 900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명은 30년의 시간을 단축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의 권수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뭐 여러 가지 아동 발달 이론도 있고 아이에 대한 뭐 교육 이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아이는 보편적이기보단 아이들마다의 고유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선 1000명에 넘는 정도의 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우리 아이에 맞는 속도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로서의 불안감을 상당히 낮추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0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육의 직선이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30권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운 학부모님들은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그래도 큰 목표점을 설정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들을 향한 큰 방향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읽으시면 이 자녀교육서가 그렇게 어려운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한 권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4주, 4권을 읽으실 수 있죠. 10개월이면 40권이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초등학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안정적인 발걸음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고학년인데 어떡하죠?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청소년기도 남아 있고요. 지금부터 자녀 교육서 한 권씩 꺼내서 하루에 10분씩 읽어 나가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부모로서의 불안감을 상당히 낮추실 수 있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요즘에 많이들 화제되고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연인들 간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인 학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애착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3살, 4살 된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 까져서 이제 생채기가 나요. 그럼 엄마 아파 하면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호호 불어주고 뭐 밴드도 붙여주면서 아이고 많이 아프겠네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밴드를 붙였으니까 또 뛰면서 놉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돼요. 또 어딘가를 다쳐서 아이가 오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너가 여기가 이렇게 아프면 다치면 엄마도 여기 심장이 콕콕 아야 한단 말이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치면 누가 아픈가요? 아이가 아프죠.
근데 엄마는 누가 아프다고 했나요? 엄마 여기가 콕콕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본인이 다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아픈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물론 심리 전문가가 보면 뭘 그것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단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되면 쉬는 시간에 막 뛰어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듯하게 막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그날 학교 끝나고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오늘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있니? 네, 선생님. 이번에 또 레벨 테스트 떨어지면 엄마가 동네 챔피에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대요. 그냥 걸어 올라가겠대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면 누가 가장 창피할까요? 그 아이가 사실 가장 창피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데 본인은 못 올라가고 밑에 있던 학년에 좋은 레벨을 받은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장 창피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아이는 그 순간 본인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창피한 걸 염려했나요?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나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걸어 올라올 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본인의 아프고 힘든 심리적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아픈 상황이 아니라 엄마는 더 힘들거든? 엄마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이의 힘겨움이 다른 누군가의 힘겨움의 고통에 더 바라보게 한다면 그 아이는 지금 가스라이팅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본인의 힘겨움에 집중하기보단 어떤 외부적인 것들의 힘겨움을 돌보느라고 본인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급속도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엄마의 눈물입니다. 엄마도 나름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엔 눈물을 흘릴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엄마의 눈물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순간 감정이 해소되면서 아이가 미안하다 하고 그래 우리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해결된 듯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깊은 속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의지력은 사실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입니다. 그 순간 정말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똑같은 잘못은 결국 또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아이의 죄책감을 가속화시키고 아이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엄마의 눈물은 자녀 앞에서 흘리지 마시고요. 엄마 혼자 방에서 흘리시면 됩니다. 또는 남편 앞에서 흘리십시오. 배우자는 나의 눈물을 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 엄마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자녀 앞에서 흘리는 눈물, 자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명확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훈육이 들어가고 그 부분의 과정을 저는 잘 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싸움에서는 이기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훈육이 아닌 그냥 아이들이 늘 흘려 지나가는 말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훈육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 되는지 훈육의 3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중요합니다. 혼을 내야 할 때는 자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방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아니면 거실에 엄마의 의자가 있다면 엄마는 엄마의 의자에 앉아서 또는 아빠의 의자에 앉아서 잠깐 거실로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청소년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누구누구야 오늘 종례 끝나고 교무실로 와봐. 다들 긴장을 하죠. 종례를 마치고 교무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이미 그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막 떠오릅니다. 교무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는 이미 선생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방으로 와. 아이가 자기 방에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서 안방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도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이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방에까지 불렀다면 그 다음의 상황은 시선입니다. 자녀를 앉히고 똑바로 자녀의 눈을 쳐다봅니다. 자녀에게 어떤 훈육을 하는데 자녀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옆을 보거나 심지어 밑을 보거나 쳐다보다가 잠깐 다른 데 눈길을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녀가 눈을 회피할 때까지 똑같이 같이 쳐다보십시오. 그럼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훈육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이기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처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끝까지 마주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마칠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훈육을 할 때는 공감의 언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 명료하게 너가 동생에게 이런 심한 욕을 하다니 넌 이거 동생한테 사과해야 돼.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왜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니?부터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명확히 알려주고 그 잘못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라고까지 알려줍니다. 그 후에 어떤 핑계를 대든 이유를 대든 잠깐 들어주고 그래도 욕하는 건 안 돼 하고 다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가장 안 좋은 말투가 뭐냐면 제발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줄래? 이건 훈육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두 단계가 다 무너집니다. 엄마 방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엄마의 시선을 피하는 순간 그 일종의 권위 앞에서 내가 이걸 지켜야 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는 건 갑자기 선택권이 나에게 온 거예요. 단호하게 단순하게 이런 것들은 해. 앞으로 하지 마. 이 언어로 마무리 짓는 것이 훈육의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제가 이 훈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쭉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자녀를 훈육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엄마의 욕망을 주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가스라이팅 하는 데 사용하면 아이는 정반대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꼭 유의하시고 훈육하실 때만 절제해서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